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추석을 코앞에 두고도 늦더위의 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서울에서는 다시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특히 한낮에는 서울 낮 기온이 어제보다 더 높은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 역대급 수준의 9월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열대야와 폭염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열대야 신기록이 또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가장 늦은 열대야라고요. 네, 밤사이 서울의 최저 기온이 25.6도로 지난 9월 4일에 이어 또다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의 가장 늦은 열대야는 1935년의 9월 8일인데요. 올해는 이마저 경신하며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 기록도 세우게 됐습니다. 인천과 대전, 여수, 부산, 제주 등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도 열대야가 발생했는데요. 어제 낮 동안 서쪽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른 가운데 밤사이 따뜻한 남동풍이 계속해서 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낮은 구름이 이불처럼 밤하늘을 덮어 낮 동안 달궈진 지면의 열이 식지 못하게 보온 역할을 한 겁니다. 기상청은 이번 가을 열대야가 우선 이번 주 후반까지 더 이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낮 기온 많이 오르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 낮 기온이 34.1도로 9월 기준 역대 2위 기록을 보였는데요. 서울 기온이 오늘과 내일은 35도로 점점 더위가 심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35.1도를 넘으면 역대 가장 더운 9월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과 산간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경기도와 충청 등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되면서 폭염경보 지역이 더 늘었습니다. 낮 동안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33도 안팎의 폭염이 예상돼 건강관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심한 9월 폭염은 모레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며 잠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다시 올라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모레 브리핑을 통해 추석 연휴 기온 전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가 폭로한 배드민턴 협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표팀 운영에 대한 협회의 여러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일부 협회 임원의 배임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경재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안세영 선수 작심 발언이 통한 걸까요? 오늘 나온 조사 결과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먼저 배드민턴협회 각종 규정에 관한 지적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과 관련해서 지난 2016년 사법적 판단이 이미 내려진 만큼 출전 제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국내 올림픽 아시안게임 종목 가운데 배드민턴처럼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국가대표 선수단 대다수는 국제대회 출전 제한의 폐지 또는 완화를 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회 후원사 계약 규정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력과 직결되는 용품은 선수의 결정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수의 용품 강제 사용 조항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배드민턴협회 규정에 명시된 지도자의 지시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다만 선수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이른바 빨래 강요 의혹은 이미 많은 부분 개선된 점을 확인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습니다. 문체부는 또 이번 조사 과정에서 협회장 등 일부 임원들의 후원 물품 횡령과 배임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일부 임원들이 협회 규정을 위반해서 성공 보수를 받아낸 사실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협회장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진 만큼 수사기관에 참고 자료를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대규모 정산 지원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오늘 오후에 결정됩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회생이 개시될 수도 있지만 두 회사의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김철희입니다. 네, 회생 절차 개시 여부 몇 시쯤에 나오죠? 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습니다. 이 두 회사는 채권 조사와 기업 가치 조사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생 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의 동의를 거치고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 인가까지 거친 뒤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됩니다.
으로 회생 계획안 제출까지 3달 정도가 걸리는데 팀F의 경우 워낙 당사자들이 많은 만큼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회생 가망이 없는데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절차는 폐지됩니다. 이후 팀F 측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검토한 뒤 직권 파산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법원이 팀F의 회생 개시 여부 판단을 내리게 된 건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ES 절차가 불발돼서입니다. ES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두 회사는 두 차례 채권자 협의를 거쳤음에도 제대로 된 절차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지난달 30일 ERS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로 했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계속 심사해 왔습니다. 법원이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 피해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제받을지가 결정되는 만큼 결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서울행법원에서 YTN 김설입니다. 네, 지금 오디오 음질이 좋지 않았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추석 연휴 기간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인들을 위해서 추석 연휴 전후로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 대책을 수립하여 응급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비상응급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인력을 보강해드리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응급실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 청주에서 탈장 증세를 보인 생후 4개월 아기가 신고 3시간 만에 서울까지 옮겨진 뒤에야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이 충북과 인근 지역 병원 10곳에 이송을 요청했지만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의 어린이 병원에서 생후 4개월 된 남아 A군이 탈장과 요로 감염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8일 오전 10시 반쯤 해당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워지자 소방당국에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신고한 겁니다. 소방당국은 충북 소재 병원 2곳과 인근 지역 병원 8곳에 이송을 요청했지만 전문의 부재 등으로 수용 불가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서울 소재 병원에도 이송을 요청했고 신고 3시간여 만에 청주에서 130km 떨어진 삼성 서울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소아외과와 비뇨기과를 같이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큰 병원을 가야 된다.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나가서 선정을 하고 병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로 가게 된 거예요. 수용 불가 사유로 인해서 그래서 못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지난 4일에도 충북 청주에서 교통사고로 당한 70대가 16곳의 병원으로부터 수용 불가 답변을 받아 사고 발생 4시간 반 만에 강원도 원주의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의료 현실에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응급실 곳곳에서 운영에 차질을 빚으면서 응급 환자들의 병원 찾기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파견된 군의관 명단을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등장했습니다. 정부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소속과 이름이 나열된 정보 보관용 홈페이지입니다. 지난달 20일까지 올라온 자료를 보면 빅5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임의 명단이 담겼습니다.
내과와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서 의사들의 실명이 과별로 작성이 돼 있는데 특히 응급실 뺑뺑이로 최근 의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응급의학과 명단도 보이고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명단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새로운 웹사이트가 개설이 됐는데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들 그리고 최근에 파견된 군의관 명단까지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석에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힘써주는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드린다며 비꼬는 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신상 공개로 실제로 의료진들이 현장 복귀에 부담을 느끼거나 동료 의사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과거에 개설이 된 이 블랙리스트 웹페이지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마친 복지부는 최근 추가 명단에 대한 사실을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대란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오늘도 여야를 막론하고 의료계가 여야 의정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째 대정부 질문, 오늘은 외교통일 안보 분야인데 일부 장관들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정치권이 여야 의정협의체 출범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모았지만 의료계 참여를 끌어낼 방법을 놓고는 여야 시각차가 여전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여당으로서는 의료계의 조건 없는 대화 복귀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에는 원점 재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료계의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또 현장에 복귀한 의료진의 신상을 공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유포되는 상황을 비판하며 이런 범죄 행위 말고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찾기 위한 방안을 함께 찾아가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하지만 정부 태도가 먼저 전향적으로 변화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입니다. 박주민 당 의료대란 특위 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의료계가 참여하려면 그들의 요구도 논의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습니다. 당장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약속하진 않더라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이 또한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면서 정부가 딱딱하게 구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리하자면 의료계의 조건 없는 협의체 참여를 촉구하는 여당과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먼저라는 야당의 입장이 미묘하게 다른 상황인데요. 이와 별개로 양당이 계속 의료계와 비공개 접촉을 이어가는 상황으로 파악돼서 논의 진척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틀째 대정부 질문, 이 주제가 외교통일 안보 분야던데 일각에서는 파행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죠. 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국제회의 참여를 이유로 대정부 질문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한 게 불씨가 됐습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는데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 국회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면서 불출석을 고집하면 이에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는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오늘 국회에 출석해 헌법상 의무를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장관들의 불참은 이미 양당과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은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이 목리를 부린다는 취지인데 이 부분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양당 교섭단체의 동의를 받아서 불출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개 장관이 참석하지 못하면 차관이 대리 참석하게 되죠. 오늘도 국방장관, 외교장관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다만 아직까지는 오후에 열릴 대정부 질문이 파행될 거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장관 불참은 민주당도 동의한 사안이라며 관련 서류까지 증거로 내밀고 있고요. 야당도 대정부 질문 시간 시작을 늦추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해서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대정부 질문이 열린다면 최근 불거진 이른바 역사관 논란이 쟁점이 될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야당은 특히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으로 촉발한
이른바 뉴라이트 논란을 전면에 띄울 거로 보입니다. 이 밖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한일 관계 회복이 굴종 외교에 가깝다고 비판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외교의 지평을 넓혔고 한일 관계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할 거로 예상됩니다. 또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우리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을 대조시키며 정부와 함께 국방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새벽 시간 강원도 강릉에서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가 전봇대와 담벼락까지 들이받으면서 운전자를 포함해 3명이 다쳤습니다. 서울에선 택시기사가 고속도로 안전유도 차량을 들이받는 등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송재인 기자입니다. 전봇대에 부딪혀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차량 앞에 어지럽게 널브러진 담벼락 잔해. 강원도 강릉시 이밤동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한 건 오늘 새벽 4시쯤. 전봇대에 이어 주유소 담벼락까지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19살 운전자 A씨와 조수석에 있던 동갑내기 남성이 뼈가 부러져 크게 다쳤고 뒷좌석에 있던 18살 남성도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음주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1시간 전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김포공항 나들목 근처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를 몰던 60대 남성이 도로 한편에 멈춰있던 안전유도 차량을 들이받은 건데 다행히 택시기사와 30대 승객의 부상 정도는 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 부전동에서는 4층짜리 상가 건물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업체가 들어서지 않은 빈 매장이라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당국이 20여 분 만에 불을 끄면서 인근 상가 건물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을 돌며 차량과 주유소 등에서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2일부터 한 달여 동안 오토바이 6대를 훔쳐 타고 전국을 돌며 주유소와 편의점, 문이 잠기지 않은 자동차 등에서 16번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26일 회사 차량에서 금품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다음 날 새벽 0시 10분쯤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소방서장 솜방망이 징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뇌물이 오간 정황을 추가로 잡고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어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임상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임 원장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 재직 당시 징계위원장을 겸임하면서 당시 지난 소방서장이자 징계 당사자였던 김병철 소방정에게서 수십만 원어치 선물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한동훈 패싱은 아닐까요? 지난 주말 한남동 관저에서 있었던 번개 만찬을 두고 한동훈 패싱이다, 아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당내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곽규택 수석대변인과 장동혁 최고위원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또 의도적으로 어떤 편을 갈라서 식사를 하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누구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뭐 이렇게 보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적당한 시기에 또 적당한 참석자와는 언제든지 그런 만남을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저에 가서 내가 만찬을 하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면 이게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그게 나는 대통령과 이렇게 소통하는 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싶은 차원이었다면 저는 그분은 너무 정무적 감각이었고 또 그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의도로 이야기했다면 왜 굳이 어떤 의도로 그것을 언론에 알렸을까에 대한 의문이 남게 됩니다. 초대받지 못한 게 뭐 그렇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설명하느라고. 소통을 하더라도 뭐 좀 한 대표도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글쎄 제가 부름을 받지 못한 입장에서 뭐 다른 사람 얘기까지 할 거는 아닌데 어쨌든 그게 무슨 뭐 대단한 그 모임처럼 이야기하니 더 좀 마음이 거시기 하네요. 네,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서 보면 김근식 교수님, 네. 한동훈 대표 왕따 만든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정황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나 애초에 모임이 성사되는 배경이나 취지를 보면 흔히 자주 있었던 개인적인 사적 만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윤상현 의원이 모임을 이제 번개로 주도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정말 대통령하고도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친근한 분이고 수시로 소통하고 수시로 찾아가서 뵙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번개 모임 올 때 윤상현 모임 같은 경우 정말 격이 없이 편한 사람 같이 이렇게 모아서 같이 가는 스타일이어서 이게 무슨 한동훈 지도부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작전처럼 수행된 건 아니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다만 충분히 그런 사적인 개인적인 만남들을 계속 하면서 민심과 여론을 청취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만은 결국 아까 나왔던 것처럼 좀 두 가지 점에서 조금 이제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는데, 하나는 그러면 전화를 해가지고 4시경에 찾아뵙겠습니다. 오세요 했을 때 누구누구 갈까요? 그걸 윤상현 의원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고른 게 아닙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대통령과 만남을 번개로 주선이 됐는데 누구누구랑 같이 가겠습니다 했을 때 대통령이 그 사람은 오지 말고 이 사람 이렇게 합시다. 서로 상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그러면 윤 의원 오실 때 누구누구 같이 오세요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윤 의원님이 알아서 누구랑 같이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게 상식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굳이 인요한 김민전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언론에서 각별하게 보는 친윤계로 분류되는 분만 이렇게 같이 초청을 해서 가는 것은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이든 윤상현 의원이 대통령의 의중을 미리 감안해서 만든 것이든 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건 식사를 하고 나와서 이게 언론에 공개되는 과정에 좀 탐탁치 않은 게 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6시에 식사를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9시쯤 끝나고 나왔다면 근데 그 다음날 조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간 마감을 생각하면 나오자마자 누가 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밥 먹고 나오면서 기자랑 통화를 한 거죠. 당연하죠. 그렇지 않고서야 조간에 실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것도 조간에 면이 상당히 크게 다뤄진 기사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누가 언론에 흘렸느냐가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언론에 흘린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대통령실에 대해서 상의는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그 다음날 조간에 크게 실렸을 때 이게 갖는 파장을 아까 우리 장동혁 최고는 그게 모른다면 정무적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만 모를 리가 없지요. 근데 그걸 언론에 알려주고 그 다음날 조간에 실린다고 했을 때까지를 감안해서 이런 기사가 나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대통령실과 상의하거나 논의하거나 협의하거나 같이 생각을 같이 했다고 한다면 이거 상당히 보이지 않는 그런 생각까지는 하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참석자가 많지 않습니다. 인요한, 김민전, 윤상현 세 분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뭐 추정을 해본다면 이 세 분 중에 유출자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심증은 가지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경우 이 만찬을 만든 게 문제인가요? 유출한 게 문제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만약에 만찬을 꼭 하고 싶었다라고 하면 보안 철저라는 단서가 붙었겠죠. 그래서 의원들을 대통령과의 만찬이나 무슨 만남은 의원들도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의도된 각본을 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의원 쪽에서 나갔든 혹은 용산에서 나갔든 그거는 이미 서로 약속된 플레이를 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실제 여당 대표한테는 굉장한 큰 결례를 한 거죠. 완전히 무시한 거니까.
추석 앞두고 이러저러한 바쁜 일 때문에 못 만난다. 추석 이후로 보자라고 예. 했으면 당내 인사들과 만찬이나 술자리가 아니라 정무적인 문제로 일로 만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야 됩니다. 예. 조심스럽게 당 대표나 그 측에 양해를 구하고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의를 해야 되니까 양해를 해달라. 예. 공식 만남은 우리 만찬 이후에 당 인사들과 하겠다라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그게 기본 상식이에요. 근데 딱 짜듯이 친윤의 최고위원들로 예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 마음대로 못하게 친윤 최고위원들이 열심히 잘 싸워주세요. 게다가 또 인용한 최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문자 그 김영란법 위반이냐 아니냐라는 정도의 그런 논란거리도 되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위로 겸해서 저는 용기를 북돋워주고 여전히 내가 임기 3년 가까이 남은 대통령이다라는 차원에서 자기들끼리의 만남을 하고 한동훈 힘 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세밀한 각본이라면 이 만찬 소소한 만남이긴 하지만 한동훈 대표에게 주는 용산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본 당내 의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도 지금 어느 양쪽에도 서지도 못하고 주춤주춤 하고 있는데 대통령 쪽으로 같이 일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판단을 갖게끔 하는 메시지인 거고 그러다 보면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비중은 줄어들고 특히나 해병대 특검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약속하고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도 완전히 브레이크를 거는 이런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오해를 산 거는 친윤 최고위원만 불렀다라는 건데 궁금한 건 그럼 김재원 최고위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은 본인 스스로도 독립군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윤도 친한도 아니다. 친한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재원 최고위원이 후보로 나왔을 때도 제가 당협위원장이니까 이제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합니다만 많은 당원들에게 김재원 당시 최고위원 후보가 많이 먹혔던 건 뭐냐면 김재원 최고 정도의 그래도 균형치 역할을 하는 분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사실 설득력이 있었어요. 어차피 최고위원은 2명을 뽑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도 아마 저는 스탠스가 대놓고 한동훈 대표를 편을 들거나 대놓고 용산을 편들지는 않습니다. 그때 사안마다 독립군처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그 만찬이 정말 갑자기 형성된 번개팅이긴 합니다만 친윤만 모으려고 했다는 의도가 있었다면 김재원 의원은 굳이 부르지 않아도 될 분으로 이제 인식이 될 수 있었겠죠. 그날 일정도 바쁘시긴 했다고는 하지만 그럴 것도 있고요. 근데 그래도 아예 전화가 안 했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부르면 일정이 바빠도 가죠. 근데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 평소에도 자주 있는 대통령과 의원, 대통령과 당 지도부 사이에 개인적인 수시 소통의 장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여야 의정 사자협의를 만들기로 합의했던 그 직후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대통령이 결국 한동훈 대표의 문제 제기를 수용하는 모양새로 이게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이게 한동훈 패싱이라는 논란이 또 불거지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절치 않았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공개 만찬 했으면 그걸로 끝났고 조용히 그냥 불문에 붙여지면 되는데 이게 바로 만찬 끝나고 나오자마자 언론에 알려지고 그 다음날 기사화돼서 이게 오히려 여야 의정 사자협의체가 사실은 기사에서 많이 사라져버리는 효과가 생겨버린 거예요. 초점이 엉뚱한 데로 갔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또 다시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았나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의정 갈등에서 한동훈 대표 안을 용산이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된 그런 형국인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추석 이후에 한동훈 대표와 만찬을 잡겠다고 했잖아요. 좀 빠른 시일 내에 날짜가 잡힐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번에 이제 만찬을 다른 분들과 먼저 하고 한동훈 힘 빼기에 들어갔으니까 일정 정도 시간을 좀 뒤로 미룰 필요성을 용산에서는 갖고 있지 않을까. 용산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무엇인가 정치적 합의점을 만들어내고 성과를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가뜩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말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국민의힘 쪽의 지지가 한동훈 대표 쪽으로 쏠린다면 실제 허울뿐인 대통령이 될 가능성 이거 배제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견제를 들어간 것 아닌가 싶고, 그러다 보면 저는 만찬도 조기에 잡히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번개 요청하면 안 되나요? 일단 뭐 예. 술을 일단 안 드시는 분이고 예. 그리고 일요일, 토요일 날 아마 그 개인적인 그 비공개 일정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만 예. 어찌됐든 이번 일요일 저녁에 이 번개 관저 만찬이 더 이상 뭐 불필요한 이야기나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저는 당정 관계로 놓고 본다면 처음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2026년 증언 유예안을 문제의식으로 제기를 하고 예. 처음에 용산에서 불쾌했지만 결국은 잘 봉합이 돼서 예. 결국 용산이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형국으로 정리가 됐고 이재명 대표도 화답을 해서 여야 의정 사자협의를 지금 개문발차를 한 건데 예. 이 문제로 또 당정 관계가 마치 무슨 충돌이 있는 것처럼 예. 확대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기를 용산 측에 예. 촉구합니다. 뭐 언론에서는 미완의 봉합이다 뭐 이렇게도 제목을 달던데요. 어쨌든 뭐 지금 야권에서도 한동훈 대표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며칠 전 한 유튜브 방송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외모에 대한 품평 또 조롱 같은 그런 발언이 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먼저 듣고 오시죠. 한동훈 대표 키 180 맞습니까? 그날도 키높이 구두 같은 것을 신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정치인치고는 굉장히 요란한 구두였습니다. 갈색 구두였는데 버클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금속 장식 그게 2개나 달려 있어요. 그 하나 다는 것도 참 멋쩍은 일이거든. 공연히 막 멋을 부리는 것 같잖아요. 참 신발이 참 요란하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가까이서 악수를 나누고 얼굴을 본 것은 처음인데 뭐랄까 좀 외계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얼굴의 생김이나 표정이 이렇게 좀 편안하고 자연스럽지 않고 많이 꾸민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어색하게 느껴지고 자기적이죠. 좀 징그러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품격 있는 두 분을 모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적절한가 고민도 됐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어서요.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한 얘기거든요. 그 외모 품평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진성준 의원이 참 점잖은 분인데 저 분위기가 이제 김어준 씨가 저렇게 막 웃고 그리고 예. 앞에 청중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호응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오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에 말린 겁니까? 말린 겁니다. 예. 근데 본인이 사과까지 했지 않습니까? 다행스럽게 좀 더 심하게 안 나가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하는데 저 유튜브의 함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식적인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절제된 언어를 쓰고 하는데 저기에서는 사실 비속어도 쓰고 막 그러거든요. 일부 막 욕도 섞어서 하면서 예. 자기 지지자들만 대상으로 와서 대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실수들이 나오는 건데 좀 품격은 최소한 서로 갖춰가면서 서로에 대한 공격도 하고 또 칭찬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근데 뭐 저 정도는 뭐 많이 나간 건 아니고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까? 애교로 봐줘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거를 답변할 수도 없는 거겠고요. 그렇죠. 보통 그 정치인들끼리 외모를 품평하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 관련해서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좀 아직 젊은 예. 나이인데다가 여의도의 이제 기존 문법에 좀 맞지 않는 이제 새로운 이제 참신한 정치인으로 지금 부각이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옷 입는 스타일이나 예. 패션이나 그다음에 외모에 대한 것도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좀 다른 분위기가 있죠. 예. 그게 아마 오히려 그런 면에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지지자들의 열광이 더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일, 패션, 그다음에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의 기존의 좀 구닥다리 같은 구태의연한 그 정치인과는 좀 다른 새로운 모습이 있어서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제 저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저 유튜브에서 이제 진성준 정책위장이 저는 뭐 표현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뭐 구두가 요란스럽다는 이야기도 할 수 있죠. 예. 그러나 그런 구두 신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말 징그럽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볼 때 잘못된 발언이죠. 예.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합니까? 예. 그것도 그냥 보통의 정치인 관계가 아니라 앞으로 여야 의정 협의회 사자협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서로 만나야 될 상대방이잖아요.
국민의힘의 당대표이고 민주당의 정책위장이면 안 볼 사이가 아니고 자주 보면서 얼굴을 예. 맞대고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해야 될 사이인데 예. 야, 외계인 같아서 징그러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까 우리 복귀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하게 나간 이야기고요. 그러나 이제는 요즘에 명절날 친척들 가족이 모여도 얼평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직장 내에서도 얼평했다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저렇게 하는 건 제가 볼 때 좀 시대에 뒤떨어진 좀 착각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많이 나가긴 나갔어요. 여러 가지 뭐 여러 곳곳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여당의 대표, 특히 여당은 좀 보수적인 집단들인데 그 보수적인 집단의 아이돌이나 할 법한 이러저러한 이것도 있더라 저것도 있더라 뭐 또 다른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외모에 관심을 받는 것 반짝은 좋을 수 있으나 그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많은 뭐 가요계, 연예계 스타들도 반짝은 뜰 수 있으나 그런 것이 초점이 되면 길게 가지 못한다라는 충고는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아이돌 얘기까지 나왔는데 진성준 정책위의장 공식 사과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님께 사과드립니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외모를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독할 생각은 결코 없었습니다. 극히 개인적인 인상평에 불과한 것이었으나 과한 표현으로 불쾌감을 드렸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관련 기사 찾아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조금 발끈하면서 키 높이 구두가 뭐가 문제냐 뭐 이런 글도 그렇죠. 많더라고요. 요즘 특히 젊은 세대, MZ세대 같은 경우 키 높이 구두를 신는 건 오히려 일상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저는 그 반응이나 대응에서 일절 쿨하게 대응한 것도 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새로운 문법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면 저런 상황에 외모를 가지고 저렇게 비난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상대방이나 당사자 같은 경우 여의도 문법에서 또 한마디 더 또 반박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뭐 아예 무대응으로 쿨하게 대응하고 일절 말하지 않은 것. 그리고 또 진성준 의원이 다행히 신속하게 또 사과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무더운 여름 늦여름에 오히려 여야 간에 오히려 문제는 좀 그 논란이 됐지만 해결책을 보면 괜찮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두 분 곧 또 마주하고 악수도 하고 할 텐데 만나서 또 좀 얘기하면서 풀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당 대표 자리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당 대표,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여당 대표 잔혹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성상납 족쇄를 풀게 됐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성과를 냈던 영역은 여당 사람 때려잡는 것밖에 없다 지금까지. 당대표 끌어내리고 이런 거 자기 힘의 한계 내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그런 소리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잡겠다고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집권 3년차에 그걸 시작한다 참 의아합니다. 갑자기 뭐 한동훈, 이준석 내통설까지 나오는 거다 이러면서 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식의 입장을 냈는데 저 살면서 한동훈 위원장이랑 전화통화 길게 한 번 한 것밖에는 연통한 적이 없습니다. 그쪽 사람들과도.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과 저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거 없고 내통할 일은 더더욱 만무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아직까지도 개혁신당 당대표, 후보자대표를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도 만나고 이재명도 만나고 다 만났는데 그 정도로 약간 속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일 없을 겁니다. 네, 이준석 의원을 얘기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결국은 족쇄를 이제 다 풀게 된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준석 뭐 쫓아내고 여당의 상처만 남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준석을 쫓아내고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폭락하고 있는 뭐 이런 모양인데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여러 의혹이 사법적으로는 해소가 됐으나 진실 공방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뭐 공소시효가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뭐 이런 논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논란이 대상이 된 것, 그렇게 처신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쿨하게 사과하고 하지만 이런 것을 정치적 소재로 쓰고 경쟁자를 밀어내려고 하는 수단으로 쓰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관계자분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는 뭐 이런 정도의 메시지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떳떳합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또 국민들이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 그 정치의 굉장히 수준 낮음, 천박함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들어서서 상대방을 쫓아내는 수단으로서 이렇게 사법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상대를 모멸감도 주고 그리고 어떤 그 사법적 위험에 몰아넣기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번쯤 반성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대받아치기보다는 좀 겸손하게 이 사안을 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또 이준석 의원 또 지지하는 분들은 쫓아냈는데 결국 아니지 않았냐 이런 또 반박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요. 이준석 의원이 조금 전에도 허은하 대표, 한동훈 대표가 안 만나고 있지 않냐. 지금 뭐 야당 대표들과 소통을 안 한다. 이재명 대표만 만나지 않았냐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좀 당 대표로서 우리 당에 이게 착근이 됐다고 생각이 들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조국 혁신당 대표나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를 공식 예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는 막 워낙 당 내부, 당정 관계, 그다음에 여야 의정 협의체 띄우는 문제 때문에 좀 바빴던 측면이 있고 그건 의도적으로 뭐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를 만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 무고 혐의가 이제 무혐의로 불기소로 처분이 돼서 이제 사법적 그 족쇄에서 풀려났습니다. 났는데 물론 원인은 이준석 대표가 말한 것처럼 애초에 체리 따봉으로 시작된 대통령과 당시에 이준석 당대표 사이의 감정적 싸움이 결국은 몇 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논란, 의혹이 제기됐던 성상남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 소문과 그 의혹을 빌미 삼아서 사실 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리는 바람에 당대표직이 사실은 이제 정지가 되고 쫓겨난 형국이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두 무혐의, 증거불충분, 불기소로 정리가 됐으니까 억울하다라는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워낙 집권 여당의 당대표고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어찌됐든 승리로 이끌었던 당대표를 체리따봉 사태 이후에 몇 년 전, 수년 전의 의혹을 뒤집어내서 윤리위에서 징계로 해서 쫓아냈다는 것은 저는 다시는 우리 정당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분명히 드리면서 더불어 우리 복귀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도 좀 자중할 필요는 있어요. 저도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지지하다가 결국 그 비판을 했던 게 물론 억울하게 쫓겨나는 국면이긴 하지만 결국 집권 여당의 대표가 또 당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6번인가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당이 사실은 초토화되고 그냥 거의 두 쪽으로 쪼개지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여당의 당대표답게 조금 더 진중하게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하고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번에도 이게 이제 무고죄가 완전히 끝났다고 한다면 조금 더 여유 있는 모습으로 또 결국 같은 친정에서 나간 같은 식구 아닙니까? 그래서 이준석 의원에게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한번 다시 또 마음을 가잡고 같이 하기를 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족쇄 풀렸으니까 친정으로 다시 가는 건 어떨까? 저는 이런 뭐 생각이십니까? 내후년 지방선거나 3년 뒤 대선에서도 결국 보수 지정이 다시 한번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준석 대표로 상징되는 젊은 세대의 보수층과 개혁신당이 결국 우리 당과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은하 대표 뭐 타고 온 배 불태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준석 의원 마음 안에는 뭐 친정으로 가는 프로젝트가 있을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나쁜 한덕수.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때는 한솥밥을 먹었던 두 정치 고수의 설전이 어제 화제를 모았는데요. 들어보시죠. 한 총리 사모님이 기올백 300만 원짜리 가지면 받으실 거예요? 제가 아는 사모님은 안 받아요.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해서는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개원식 날 대통령이 미국 국회의원들하고 김건희 여사 생일 파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정신 나간 대통령실에서는 왜 하필이면 이런 사진을 공개해가지고 국민 염장을 지르냐 이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그 비서실장으로서 공보수석으로서 홍보수석으로서 모든 정권에 걸쳐서 최고였던 박지원 의원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DJ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나를 데려다 쓰라가세요.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왜 변해야 됩니까? 좋은 한덕수였는데 지금은 나쁜 한덕수예요. 그거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명
분명히 치열한 공방인데 좀 정이 묻어나는 그런 설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과거 김대중 예.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과 경제수석으로서의 인연이 있고 예. 그리고 또 한덕수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 또 임기 말에 또 총리를 했었고 그런 경험 때문에 사실 민주당에서도 한 총리에 대한 그 정치적 감이나 이런 부분은 옛날 뿐이지만 그래도 좀 중심을 잡아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의원님 지금 화면 봐주시겠어요? 저 때 2002년 아유, 젊다. 김대중 정부 시절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런 인연들이 워낙 바쁘게 있어요. 예. 대통령 비서실은.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인간적 신뢰나 뭐 이런 부분도 있는 상태 속에서 예. 내가 아는 사모님은 디올백 안 받아요라는 말을 이제 예. 박지원 의원께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시니까 예. 한덕수 총리도 그런 뭐 인간적인 서로 간의 신뢰 속에서 그 대답이 오간 것 같은데 과거 처음 임기 초에 한덕수 총리의 답변 태도와 지금 답변 태도가 많이 달라요. 임기 초에는 과거 총리나 또 장관들이 답변하는 것처럼 예. 겸손하게 방어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바뀌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박지원 의원이 옛날에는 착한 한덕수였는데 지금은 이제 나쁜 한덕수가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뭐 저의 부족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는 한 총리께서 저런 자세로 답변을 계속 하시고 하면 지금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는 대통령실과 국회 관계도 조금은 누그러질 텐데 한 총리를 비롯해서 국민의원들 모두가 다 싸움하러 나오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정말로 저는 어제 깜짝 놀랐는데 법무부 장관이 막 소리치고 대꾸하는 야당 의원석에 있는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들어오면서 눈빛으로 레이저 광선을 쏘면서 가요. 레이저 광선을 실제로 쐈습니까? 노려보면서 가요. 노려보면서. 예. 깜짝 놀랐어요. 저희들 전부 다가. 예. 세상에 이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예, 레이저 광선 쏘셨다 그러는데 두 분 대화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고요. 조금 전에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대중 정부 시절에 박지원 비서실장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한덕수 경제수석이었습니다. 22년 된 지금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도 그 뭐 정통 관료로서 쭉 성장해 오고 특히 김대중 정부 이후 지금까지 사실은 승승장구해졌던 분이고요. 예. 박지원 의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승승장구하시면서 뭐 모든 정부의 요직을 다 거친 분이기 때문에 그 둘 사이의 인연을 통해서 아마 저렇게 대정부 질의를 조금 화기애애하게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모습이 좀 오랜만에 보는 좀 훈훈한 장면을 생각합니다. 예. 박지원 의원도 사실 저렇게 하면서 할 말은 다 했거든요. 자기가 야당 의원으로서 국무총리를 세워놓고 할 말은 다 했고 비판할 건 다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도 웃진 않았지만 예. 할 얘기 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한덕수 예. 총리도 그걸 다 받아치면서 예. 또 선을 넘지 않으면서 할 말은 다 했거든요. 저는 저런 모습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여야 간에 정말 목소리만 높이고 소리만 지르고 고함만 지를 게 아니라 평소에 있는 개인적 인연이나 관계를 감안해서라도 정말 웃으면서 할 이야기를 다 하면서 뼛속에 있는 말 속에서 자기 주장을 하면서도 예의와 품격을 지키는 저 이런저런 모습에서는 아주 오랜만에 보기 드물게 봤던 장면이었다고 생각하고 아마 한 번씩 우리 의원님들이나 장관님들이나 국무위원들 돌려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레이저 광선도 언급하셨는데 레이저 광선 그런 거 말고 서로 이제 설전은 하지만 그렇죠. 유머도 있고 따뜻한 배려도 있는 그런 좀 공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에 개최되는 해리스와 트럼프의 TV 토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지지율이 워낙 박빙이어서 판세를 좌우할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닷새간 토론 준비에 전념한 해리스 부통령이 잠시 남편과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트럼프와 대면한 적 없는 해리스는 토론에서 검사 대 범죄자, 미래 대 과거의 대결 구도로 트럼프를 응수할 계획입니다. Best part of debate prep for you? Finally got out of debate prep to look at these spices. Best part of debate prep so far.
이번이 7번째 대선 토론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보유하게 된 트럼프는 따로 토론 준비는 하지 않는다며 여유를 보였습니다. 인신공격이 아닌 정책 토론에 집중하라는 주변의 조언을 얼마나 따를지가 관건입니다. If I destroy her in the debate, they'll say Trump suffered a humiliating defeat tonight. No matter what. Although they did. 최근에 나온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이 사실상 동률인데다 이번이 마지막 대선 토론이 될 가능성도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토론에 쏠린 관심이 뜨겁습니다. 가장 중요한 경합주로 꼽히는 펜실베니아에서 토론이 열리는 만큼 주민들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She is a prosecutor. She's definitely, I think she'll be able to hold her own better than Biden was able to. I'm very looking forward to it. It's the most unusual election pre-season that I've ever seen. 90분간 이어질 토론에서 해리스와 트럼프는 각각 2분씩 질문에 답변하고 2분간 상대 발언에 반박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양측 의견이 부딪혔던 음소거 규칙은 지난번 바이든과 트럼프 토론 때와 마찬가지로 상대방 발언 중일 때는 마이크를 끄기로 했습니다. YTN은 해리스와 트럼프의 첫 TV 토론을 동시 통역과 함께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흑인 유권자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올해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해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일 때보다 흑인 지지율이 높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최근 흑인 등록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가 11월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확실히 또는 아마도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조사에서 흑인 유권자 74%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투표 의사를 밝힌 것과 비교하면 크게 높아진 수치입니다. 가계부채 급증과 관련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오전 은행장들을 만났습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은행들이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 심사를 보다 강화하는 등 대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최근 은행권의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출 수요자들은 불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이제까지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감독당국의 대출 규제만 적용하시다 보니 은행별 상이한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관행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 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바꾸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세 공평성과 과세체계 일관성 유지, 국제적 추세 등을 감안해 유산 취득세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산세는 상속 재산 전체가 기준이고 유산 취득세는 개인별 상속받는 재산이 기준이어서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유산 취득세 방식일 때 총 납세액이 적어집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벤츠 전기차 소유자에게 30만 원 상당의 충전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 코리아 사장은 벤츠 전기차에 보내준 신뢰와 성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바우처를 제공한다며 고객에게 공지 메일을 보냈습니다. 국내 벤츠 전기차 소유자 모두에게 바우처 3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액수는 최대 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인천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로 안전에 대한 우려와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트코에서 다른 고객이 반품한 일본 술, 사케를 검수 없이 그대로 재판매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술이 변질됐거나 다른 물질이 들어간 건 아닌지 우려돼서 검사를 의뢰했는데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제보는 Y, 표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3일 코스트코 회원인 장모 씨는 16만 원이나 하는 고가의 사케 한 병을 구매했습니다.
그날 바로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개봉에 마셨는데 장 씨는 뭔가 이상했다고 말합니다. 알코올 향도 나지 않고 색도 탁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물 맛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원상태에 있어야 할 포장이 저희 거에는 없었죠. 장 씨는 코스트코에 항의하면서 혹시 술이 변질됐거나 다른 액체가 들어있었던 건 아닌지 우려돼 성분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같이 술을 마신 일행 가운데 한 명이 설사와 복통을 호소해 걱정이 컸습니다. 그런데 코스트코는 남은 사케 400ml로는 성분 검사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양이 적다는 이유를 댔는데 장 씨가 계속 항의한 데 이어 YTN의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검사를 맡겼습니다. 그 결과 의문의 액체에서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코스트코 측이 다른 고객이 환불한 제품을 검수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팔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장균이 검출된 사정은 질병 상해와 같은 사고 발생 시 코스트코 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근거로 판단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물질이 포함된 환불 상품을 검수 없이 판매한 것은 코스트코 측의 과실임이 명백하고 코스트코 측은 20만 원어치 상품권을 제공하고 장 씨가 아픈 경우 병원비를 대주겠다며 보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가 나갈 경우 보상은 어려울 거라며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달라는 장 씨의 요구에 대해서도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업무 처리 지침에 그런 규정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뭐 반품된 먹거리를 그냥 겉에만 슬쩍 보고 그냥 되팔겠다 이러한 의도로 보이는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는. 취재진은 코스트코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내부 운영 관련 사항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관할구청은 신고를 접수한 식약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해당 매장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애플이 인공지능 AI 기능을 처음으로 탑재한 신형 아이폰을 내놓으며 주춤했던 휴대전화 시장에 수성에 나섰습니다. 화웨이는 세계 최초로 2번 접는 휴대전화를 앞세우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이경화 기자입니다.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애플이 16번째 아이폰을 공개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로 명명한 인공지능 기능이 처음으로 탑재된 아이폰입니다. 팀 쿡 애플 CEO는 아이폰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next generation of iPhone has been designed for Apple Intelligence from the ground up. It marks the beginning of an exciting new era. 이 AI 기능을 통해 간단한 메모를 새로운 이미지가 포함된 문서로 바꿀 수 있고 원하는 이모티콘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요약하고 정리하는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한층 높여줄 것이라고 애플은 설명했습니다. In Mail, it'll be easy to quickly survey your inbox. Instead of seeing the first couple lines of your emails, you'll see summaries that convey the most useful information. 애플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는 다음 달 시험 버전이 영어로 먼저 나온 뒤 내년에 다른 언어로도 나옵니다. 한국어 서비스 제공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새 아이폰은 오는 20일 정식 출시되는데 한국은 처음으로 미국과 같은 1차 출시국에 포함됐습니다. 애플이 새 아이폰을 공개하기 직전 화웨이는 세계 최초로 2번 접는 휴대전화를 내놓고 선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약 물량만 300만 대에 육박하는데 아이폰과 같은 오는 20일 공식 판매를 시작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지방이안 태권도협회에서 선수들에게 지급한 훈련비를 되돌려받아 편법 사용했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배드민턴 등 체육협회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곳곳에서 내부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는 Y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체전을 앞둔 지난해 여름 경북 태권도협회가 소속 선수에게 나눠준 동의서입니다.
하계 훈련비와 대회 파견비 등을 협회에 위탁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경북체육회가 선수 계좌로 입금한 돈을 태권도협회 간부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30일로 계획됐던 훈련은 닷새 만에 끝났고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에 대해서 어디에 쓰여진다, 어떻게 쓰여진다는 얘기는 협회에서 아무도 저에게 해준 건 없고 지금까지도 어떻게 사용됐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도 혹시 불이익이 올까 쉽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협회 간부의 눈에 거슬렸다간 선수들을 승단 심사에서 떨어뜨리는 등 불이익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심사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조차도 와가지고 관장님 제가 쟤네보다 더 잘했는데 왜 저는 떨어지고 쟤네는 붙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앞서 경북태권도협회는 현 협회장 임기를 5달 앞두고 차기 회장 선거를 갑자기 치르려다 대한체육회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다른 후보들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선거 중립 위반 행위로 간주한 겁니다. 또 명예직으로 무보수가 원칙인 협회장이 업무 일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가 내부 비판을 받았습니다. 견제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현재 회장의 복주를 이사회 또한 본인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놔서 회장이 하는 건 무조건 찬성, 오케이, 그냥 거수기 집단으로 바뀌어버렸고. 이에 대해 경북태권도협회장과 간부들은 훈련비 사용 내용을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당시 선수 개인당 50만 원어치의 물품과 교통비 10만 원을 별도 지급하는 등 예산 사용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차기 회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잡음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북체육회는 태권도협회에 제기된 여러 의혹을 조사한 뒤 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슈퍼태풍 야기가 휩쓸고 지나간 베트남에서 100명 가까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다리가 붕괴되면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이 순식간에 강물 속으로 사라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사고 순간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을 가로지르는 철교를 건너려는 순간 바로 코앞에서 다리가 무너져 내립니다. 놀란 운전자는 차량을 급하게 후진시킵니다. 이 다리가 붕괴하면서 차량 10대와 오토바이 2대가 강물로 추락했습니다. 3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13명이 실종됐습니다. Cả người cả xe xuống theo nhau rồi cháu nghĩ là không xuống cái đáy thì cũng gần đến. Bắt đầu cháu lấy hết sức hơi thì cháu thở lên được. Đẩy lên được thì lên đến bờ thì gần như cháu hết hơi rồi. 375m 길이의 다리 대부분이 유실됐고 교각은 거센 물결에 떠내려갔습니다. 30년 만에 최악으로 불리는 태풍 야기가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북동부 까오방성 산악지대에서는 버스가 급류에 휩쓸려 4명이 숨지고 15명이 실종됐습니다. 국영언론 VN 익스프레스는 이번 태풍으로 100명 가까이 숨지거나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주택 만 채가량이 매몰이나 침수 피해를 받고 수도 하노이에서만 나무 2만 4천여 그루를 비롯해 12만 천여 그루가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하이퐁에 있는 LG전자 공장을 비롯해 100여 곳의 기업이 수백만 달러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북부 꽝린성 등 17개 성 130개 지역에서 폭우를 머금은 흙이 앞으로 산사태를 일으킬 위험성이 커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 만들어내는 이른바 조수해일 장관으로 유명한 중국의 챈탕강입니다. 한눈에 봐도 물살이 굉장히 거센데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참 위험해 보이죠? 급기야 일부 관광객들은 이렇게 휩쓸려 내려가는 순간까지도 카메라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이곳에서 파도 사진을 찍던 관광객들이 강력한 해일에 휩쓸리는 사고가 났는데요. 이로 인해서 수십 명의 부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위험한 인증차 또 있습니다. 머리를 매만지고 옷단장을 하던 여성. 네, 이렇게 열차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면서 빠른 속도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놀란 여성이 황급히 피해보지만
열차의 머리가 스쳐 바닥으로 떨어졌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미국 조지아주 트빌리시 한 철도역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여성은 선로가 사용 중이고 열차가 운행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는데요. 이런 인증샷 욕심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앞바다에서 서핑 대회가 한창인데요.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바로 견공들입니다. 이 커플룩에 선글라스까지 한껏 멋을 부렸죠. 항해사라도 된 듯 아주 능란하게 해변을 가르는 선수도 있고요. 잔뜩 긴장한 듯이 뻣뻣하게 서 있다가 결국에는 시원하게 물속으로 이렇게 퉁덩 빠지는 강아지도 보입니다.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개서핑 대회인데요. 올해로 벌써 19번째라고 합니다. 만년설은 아니지만 여름이 와도 녹지 않고 1년 내내 남아있는 눈이죠. 스코틀랜드에 있는 스노우 패치, 스핑크스입니다. 기후위기로 올해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요. 며칠 새 크기가 3분의 1로 쪼그라들어서 이제는 지름 5m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20세기 통틀어 단 3번밖에 녹지 않았는데 올해는 4년 연속 완전히 녹아내릴 위기라고 합니다. 까다로운 분류 작업 없이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려면 높은 열로 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때 열 분해유가 나오게 됩니다.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쓰이는 열 분해유는 그동안 5분의 1 정도만 활용할 수 있었는데 이걸 100%로 끌어올리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국물 묻은 포장 용기, 면도기나 치약 튜브 같은 복합 재질 플라스틱은 분리수거를 열심히 해도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재활용을 위해 씻고 분리하는 과정이 까다로워 차라리 새 플라스틱을 만드는 게 더 싸기 때문입니다. 400도 이상 고온의 열분해를 사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깨끗하지 않아도 순수한 플라스틱이 아니라도 석유화학 공정 원료로 사용 가능한 열분해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름의 효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기존 석유 원료인 나프타보다 탄소 사슬이 길어 공정에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이 20%에 불과했습니다. 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고온, 고압의 수소를 사용하는 공정이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연구진은 대신 촉매를 이용했습니다. 기존 공정보다 더 낮은 온도로 열 분해유를 100% 활용해 플라스틱 원료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열분해유의 활용은 많은 글로벌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이 상업화를 지도 중인 전 세계적으로 시장 선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분야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세계 석유화학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현재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매년 4억 톤씩 쏟아지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로 상용화하기 위해 연구진은 2030년까지 경제성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역대급 9월 더위가 이어지면서 계절이 가을에서 한여름으로 되돌아간 것 같은데요. 서울은 밤사이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가 기록된 가운데 한낮 기온도 35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수영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밤에도 더웠는데 낮도 만만치 않죠? 네, 그야말로 계절이 뒤바뀐 것 같은데요. 정말 가을은 실종된 듯한 모습입니다. 지난 밤사이 서울은 역대급으로 가장 늦은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33도로 앞으로는 35도까지 오르겠고 어제보다도 1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네, 이번 더위는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네, 내일까지는 9월 더위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35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또 당분간 열대야도 계속될 걸로 보이는 만큼 건강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은 구름만 강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고요. 중서부와 호남, 영남의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은 물론 호흡기 관리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5도, 대구 34도, 광주는 35도까지 오르겠고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도 33도 안팎으로 오르며 무척 덥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며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주 후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30도 아래로 내려가 폭염이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 추석 연휴로 이어지는 이번 주말부터 다시 30도로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늦더위에 건강관리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